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23일은요. 미국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죠. 미국 사람들이 맛있는 닭고기 대신 맛없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땡스기빙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두 명 있거든요. 한 명은 영국 아이고 또 한 명은 이제 미국 아이입니다. 미국 아이의 이름은 자라입니다. 자라라고 이제 의류 매장 이름이잖아요. 근데 자라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학교를 쉰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이 다 동반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영국에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홀리데이 무드를 완전히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애가 학교를 빠지면서도 꼭 챙겨야 되는 휴가 기간이 이 땡스기빙인 것 같습니다. 땡스기빙 맞이해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시킹알파에서도 30% 모처럼 저가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요. 아직까지 시킹알파 구독권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저가의 시킹알파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구독비가 167달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4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면 시킹알파에 구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셔라 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53%, S&P 500이 플러스 0.41, 나스닥 역시도 플러스 0.46%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1% 이상 올라가는 급등 추세는 아니었지만 어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것처럼 S&P 500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우량한 기업들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거든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여기 하나는 디어고요.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린을 보이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마켓 브레스가 넓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기분 좋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 주식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6.32%로 마감이 됐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6.02, 암홀딩즈가 플러스 5.28, 오픈도어 플러스 4.70, 크리스퍼가 4.32% 올라갔는데요. 크리스퍼는 최근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종목이죠. 지난 한 달간 주가가 무려 74.9%나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전자 가위 첫 번째 치료제의 승인이 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인바이테가 플러스 4.26%, 레모네이드 플러스 4.06, 에디타스 플러스 3.66, 코인베이스 플러스 3.56, 나비타스가 플러스 3.21, 로빈후드 플러스 3.01, 로블록스 플러스 3.00% 보이면서 가장 추세가 도드라진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에는 미주원 탑 12의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비타스가 3.2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이제 한 달 만에 주가가 22.7%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소파이가 간만에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2.68%, 아마존이 플러스 1.9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8, 우버가 플러스 0.9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한 달 만에 27.68% 급등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피니온이 플러스 0.77, 온셈이 플러스 0.25, TSMC 플러스 0.24, 팔란티어 마이너스 0.56, SMCI 마이너스 1.10, 엔비디아 마이너스 2.46,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2.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엄청난 어닝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의 성장률이 20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훌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2.46% 하락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주가가 0.38%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한 가지 수치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 오셔서 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PER이 나와 있는데 P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보시면 지금 현재 44.8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45배 정도 올라가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성장률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닝즈를 클릭하시고 지금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전망치를 살펴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보시면 2024년이 마감됐을 때 EPS의 전망치가 12달러 14가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2025년 1월 달이 되면 19달러 53센트 정도를 1년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40배가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닝 서머리로 이동을 해서요,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는요, 한 주당 갭으로 봤을 때도 한 주당 3.71달러를 만들어냈고요, 논갭으로 보면은 4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4.16 그리고 4.5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요, 어닝이 막 1000%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가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은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20달러에서 잘하면 25에서 3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향후 1년 동안 한 주당 20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죠. 자, 만약에 한 주당 20달러를 만들면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지금 현재 주가는요 487입니다. 그러면 487 나누기 향후에 한 1년 동안 20달러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나누기 20을 하면 멀티플이 24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사실 PER, 포워드 PER이 40배가 넘는 것이 아니라 한 20배 조금 넘는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낮다. 밸류에이션이 성장세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기업이 엔비디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전문가 미주은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어닝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1명의 애널리스트가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월가를 열광시켰으며 애널리스트들은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칩의 지배적인 제조업체로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요일 늦게 발표한 최신 분기 실적에서 매출을 3배로 늘렸죠. 200% 넘어가는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4분기 가이던스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는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230% 이상 성장에 해당하는 수치다. 따라서 가이던스는 더 좋았죠. 자,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더 큰 상승 여력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CNBC 프로에서는요, 우리 대신에 엔비디아 어닝 보고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주요 투자사 기관의 목록과 주요 결론을 정리해줬다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죠. 골드만삭스입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토시야 할이고요. 목표 주가를 20달러 올리면서 6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25% 상승 여력이 있다. 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25%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유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엔비디아의 컴퓨팅 및 네트워킹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친 독특한 제품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많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포트폴리오 덕분에 고객 기반의 강력한 수요가 발생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공급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공급이 개선된다면 이 성장 추세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 추론에 적합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스택을 더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AI 훈련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JP 모간으로 넘어갑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할란 수르고요. 목표 주가를 $50 올리면서 $6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30% 이상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고요.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제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이번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전망을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모간 스탠리의 목소리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셉 무어입니다. 조셉 무어는요, 목표 주가를 $3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600이었는데 $603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주가가 21%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망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리드 타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공급망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망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리드 타임 역시도 계속 올라간다.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주문하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얘기는 공급을 계속 늘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 역시도 굉장히 높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I GPU 시장의 예외적인 상황,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웰스파고고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에런 레이커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600에서 $675로 크게 상향 조정했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35% 이상 급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에런 레이커스가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비중 확대 등급, 따라서 매수 등급이죠.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는 가장 먼저 게이밍 GPU에서 엔비디아는 경쟁적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GPU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고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게이밍 산업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HPC 등 새롭게 부상하고 또 확대되는 AI 기회가 너무나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헬스케어, 로봇공학 등 앞으로 엔비디아의 GPU의 인기는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차별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쿠다 때문에 지금 생태계를 구성했잖아요. 따라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을 만들어낸 것이 엔비디아다. 이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비백 아리아입니다. 목표 주가는 원래 650이었는데 700으로 올렸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40%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0% 이상 급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일단 중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따라서 중국 쪽에 이런 리스크가 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코파일럿의 도입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클라우드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죠. 따라서 이 기업들 중에서 AI 그리고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기업은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향후 1, 2년 동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또한 경영진이 발표하기를 2025년까지도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UBS고요. UBS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티모시 아퀼입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 예전에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던 이름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를 추가해서 주당 $580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16%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티모시 아퀼이 역시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고 엔비디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사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AI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막 성장의 물결이 일어나고 시작한다. 따라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는요, 우리 생애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을 위한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이 됐다. 이 얘기는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던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의 파운드리 기업이 됐다. 따라서 TSMC랑 같은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제작 기업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 열차에서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제 성장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UBS의 전망입니다. 다음은 BMO 캐피탈 마켓의 의견이고요. BMO의 애널리스트 이름은요, 암브리시 스리바스타바고요. 목표 주가를 $50 올리면서 $65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 걸쳐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에 힘입어서 빗 앤 레이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빗 앤 레이즈는 뭐냐면요. 빗은 이제 어닝 결과를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즈는요, 추가적으로 EPS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닝 시즌마다 계속해서 빗이 나오고 있고 빗이 또 굉장히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EPS가 또 한 번 올라가고 또 빗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스테플이고요. 루벤 로이가 애널리스트 이름입니다. 목표 주가에 $65를 추가하면서 $665를 기록했고요. 앞으로도 33%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에서 다시 한번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특히 이제 추론 쪽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기회는 오히려 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들린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투자 기관에서 계속해서 바이를 외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기사는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최근 들어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악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법정에서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의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고요. 플로리다 판사는 판결에 따르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경영진들이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차량에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차량을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판결은요,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두 건의 책임 재판에서 테슬라가 승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이야기도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 번이나 이제 테슬라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례를 남겼다. 향후에 다른 건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재판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향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된 거죠.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인한 그런 소송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고로 소유주 스티븐 배너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델3를 몰고 가다가 대형 트럭에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서 테슬라의 지붕이 벗겨지고 배너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로리다의 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품을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에 관여를 했고 또 이 기술에 대한 머스크의 공개적인 발언이 제품의 기능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판사는요, 피고 테슬라가 CEO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오토파일럿이 교차 교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오토파일럿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테슬라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2016년 동영상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시작 부분에는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법적인 이유로만 거기에 있다는 면책 조항이 표시가 된다. 따라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따라서 이 동영상은 배너가 겪은 상황과 다르지 않은 시나리오를 보여준다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이 기술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다. 따라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자율주행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제가 미주온 탑 12에 우버라는 기업을 선정하면서 우버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율주행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보도된 자율주행 관련된 사고 때문에 제너럴 모터 GM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크루즈에서 계속되는 혼란 덕분에 차량 호출 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의 전망에 대한 희망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0월 말에 차량 중 한 대가 충돌한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 운전 면허를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버 주식은요, 지금까지 무려 24%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7%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버 주식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크루즈 공동 창립자 다니엘 칸은요, 일요일 날 CEO 카일 보그트가 회사를 떠나다는 소식에 따라서 그 역시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크루즈 차량이 히트앤런을 했거든요. 히트앤런이라는 것은 뺑소니를 얘기하죠. 물론 이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를요, 크루즈 택시 밑에 깔린 상태로 몇 피트나 끌고 갔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감독하는 드라이버를 포함한 크루즈를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 말고 드라이버가 이제 타 있는 이러한 완전 주행까지, 반자율주행이죠. 이런 것까지 완전히 운영을 중단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라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크루즈 면허 정지 이후에 우버 주식이 급상승한 것은 최근에 사태가 노브택시 기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견해가 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페라구는요, 자율주행 택시의 미래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의 시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와 같은 순수 로봇택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기술 회사, 로봇택시의 기술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페라구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공유 네트워크와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택시 배치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선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 같은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인간 운전자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점진적인 도입 비용을 쉽게 흡수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경제적 이점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따라서 우버 같은 기업은요, 그냥 하나하나씩 바꾸면 되는 거죠.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주행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요, 차량을 한 대씩 계속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자율주행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그리고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요,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페라구는요, 전 세계 차량 호출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우버가 가장 확실한 수혜주다. 왜냐하면 크루즈, 웨이모 같은 기업은요, 우버 같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페라구는요, 우버 주식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아직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59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존의 미국 지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37.8%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2위 월마트를 보시면 6.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마트에 비해서도 한 6배 정도 높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굉장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독보적인 1위 기업인 아마존에 오래간만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신생 기업이 있었잖아요. 테무 그리고 쉐인이 있는데, 이런 신생 이커머스 기업이 아마존한테는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근거를 살펴보시죠. 신생 온라인 리테일러인 테무닷컴 그리고 쉐인은요,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수백만 명의 윈도우 쇼퍼를 웹사이트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문은 실제 판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 선도 업체인 아마존닷컴에 크게 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윈도우 쇼퍼는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아이쇼핑이라 그러죠. 정식 영어로는 윈도우 쇼핑이 맞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웹사이트 데이터 추적 회사인 시밀러웹에 따르면요, 테무 그리고 쉐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10명 중에 9명은요 구매자가 아니라 그냥 윈도우 쇼퍼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9명이고요 10% 정도만 구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밀러웹에 따르면 쉐인의 웹사이트는 10월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작년 대비 7.25% 증가했고요 2,8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 거래로 이어진 쉐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의 4.6%에서 4.1%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4.1%면 너무나 작죠. 따라서 방문자 중에 5%도 되지 않는 작은 넘버만이 구매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9월에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저렴한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월간 순 방문자 수는 4,200만 명, 엄청나죠? 전년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중에 4.5%만이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 나머지 95.5%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존은요, 10월 달에 2억 9,800만 건의 월간 고유 방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56%가 구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어온 사람의 2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사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4.1%, 4.5%인데 아마존은 56%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케팅 인텔리전스 회사인 센서 타워 데이터에 따르면요, 쉐인은 11월 첫 2주간 광고 지출을 작년 대비 60%나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무 같은 경우는요, 같은 기간 광고 지출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요. 따라서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센서 타워에 따르면요, 아마존은 11월 초에 연말 연시 광고 지출을 작년보다 오히려 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참여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정보기술회사 CINT의 리테일 전략 담당 이사인 멜리사 민코우의 의견에 따르면요, 온라인 쇼핑객들은 쉐인이나 테무에 비해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제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배송 속도, 반품 정책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 들어와서 결국은 쇼핑을 한다, 구경만 하고 이제 결로 돈을 쓰는 것은 아마존에서 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밀러웹에 따르면요, 10월 달에 이틀간 프라임 이벤트를 개최했잖아요. 근데 10월 미국 내 구매 방문자 수 그리고 순 방문자 수가 모두 작년 동월 대비해서 모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쇼퍼들이 방문을 하고요. 방문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힘이다. 이것은 모두 아마존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의 힘이 아닌가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브로드컴 관련된 소식이고요. 브로드컴이 어제 690억 달러 규모의 VM웨어 인수를 드디어 완료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브로드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인수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브로드컴은 수요일 날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끝낸 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VM웨어에 대한 69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마무리했다라고 요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690억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금액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규모죠. 2022년 5월 발표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던 이 거래는요,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CEO 호크탄의 노력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쉽지 않았죠. 전 세계의 엄격한 규제 조사에 직면을 했고요. 두 회사는 거래 종결일을 3번이나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중국이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중국 규제 승인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칩 수출 규제가 최근에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두 나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11월 26일이 마감일이었는데 그 전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요일 날 이 거래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는 것이 어떠한 혜택을 안겨다 줄지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5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의 확장이 첫 번째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브로드컴은 선도적인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이죠. 하지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VM웨어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분야의 주요 업체다. 컴퓨팅 가상화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집에 이렇게 하드웨어가 없어도 그냥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VM웨어를 인수하면서 브로드컴은요, 방대한 고객 기반을 가지게 됐고 자사의 하드웨어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죠. 두 번째는요, 소프트웨어 전문성의 강화입니다. VM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가상화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인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강점이죠. 이러한 전문성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고 싶어하는 브로드컴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수익원에 다각합니다. 브로드컴은 아직까지는 매출을 반도체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매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고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도체거든요. 그 얘기는요,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잖아요.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좀 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한 VM웨어의 반복적인 수익이 추가가 되면서 브로드컴에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구독 모델이죠. 따라서 매달 수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용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브로드컴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인수 후 첫 3년 동안 약 80억 달러의 비용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은 교차 판매 기회입니다. 브로드컴은요, 서버칩 그리고 네트워킹 장비를 VM웨어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요. VM웨어는 자사의 그 소프트웨어를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 번들,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인수권은 브로드컴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수합병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브로드컴의 주식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제가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지금 한 75%, 그렇죠, 75.6%나 올라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쉽지만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사실 디비던드,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배당률이 한때는 3.5%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8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이 배당률이 3.5% 넘어갔을 때 이 주식을 많이 담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지난주에 제가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13F 파일 시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미국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2023년 헤지펀드가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메가테크 기업 덕분에 31%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 S&P 500을 압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인 골드만삭스는요, 규제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게 이제 13F 파일이죠. 자, 그런데 결과에 따르면 4분기에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735개 헤지펀드 보유 자손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735개면 엄청난 자금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헤지펀드를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헤지펀드에 가장 인기가 많은 10대 보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골드만의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VIP 주식 포트폴리오는 2023년 18% 상승을 기록한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성과를 다시 한번 크게 초과하면서 31%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퍼포먼스를 능가하는 오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헤지펀드 VIP 바스켓은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2001년 이후에 매 분기마다 평균적으로요 43 베이시스 포인트, 즉 0.43% 포인트씩 S&P 500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바로 이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VIP 헤지펀드 바스켓을 그대로 카피해서 투자를 한다면요, 우리가 S&P 500 스파이에 투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헤지펀드 VIP 바스켓에는요 50개의 종목이 들어가는데 이 50개의 종목이 뭔지 우리가 살펴볼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살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드만에 따르면요, 주식시장의 집중도가 증가되면서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헤지펀드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의 포지션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0개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위 10개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VIP 바스켓의 탑 5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헤지펀드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까 총 헤지펀드의 개수가 735곳이었죠. 735곳 중에 무려 111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마존 97곳이고요. 세 번째는 메타죠. 83, 알파벳이 51이고요. 엔비디아가 5위입니다. 47곳. 6위에는 우버가 올라 있습니다. 40곳으로 애플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죠. 7위는 애플 36, 8위는 시젠 27곳이고요. 비자가 9위입니다. 25곳. 마지막으로 AMD가 10위에 턱걸이를 했는데요. 총 24곳에 헤지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10종목에 그냥 투자를 하면 S&P 500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과거에 계속 보여왔고요. 올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를 했고요. 내년 S&P 500 지수가 5천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새해 주식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의 이름은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입니다. 이 전문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브라마니안은요, S&P 500 지수를 2024년 5천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브라마니안은요,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최대치를 넘어섰다. 이것이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극에 달았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은 이미 상당한 지정학적인 충격을 흡수했다. 따라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더 이상 블랙스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뜻밖의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 나타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크로 신호는 혼재되어 있지만 올해 고유 알파는 증가했다. 고유 알파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을 두 가지의 리스크로 나누죠. 첫 번째는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알파 리스크인데요. 이거는 주식의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개별 종목의 알파가 커졌다는 것은요, 종목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잘 선정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러한 종목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난주에 S&P 500 지수는요, 여름 이후 최장 기간인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장이 쉬고 만약에 내일 장세가 이어진다면 4주 연속 상승세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끝냈다는 희망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연준이 이룬 성과 때문에 낙관적이다. 연준이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 리세션에 빠질 확률도 굉장히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덕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 대해서는요, 낙관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닝이 성장할 것이다.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년에 S&P 500은요, 전년 대비 6% 이상 어닝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멀티플이 똑같다면 주가도 6% 이상 올라가야겠죠. 자, 두 번째, 내년에는 선거가 있죠.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약세론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너무나 만연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금 주식 비중은 지금 25년 내 최저치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매도 측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시장 목표치를 대부분 하회 조정했다. 그 얘기는요,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닝 빚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S&P 500의 장기 수익률 컨센서스는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액티브 펀드는요, 벤치마크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구성하는 이러한 펀드를 얘기하는데, 벤치마크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면서 대형주로 옮겨갔다. 메가테크 기업들에 많이 자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높은 확신 그리고 행복감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확신과 행복감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가 다 끝났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그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업이 무리해서 분리되면서 주식 선택자의 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종목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스톡피커라는 것은요, 주식을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스톡피커즈 파라다이스가 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가는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지 여기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순환주에 베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주식이 좋은 베팅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임의 소비재라든지 금융주, 부동산주, 에너지 섹터를 비중 확대 업종으로 평가를 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기술 섹터를 비중 축소로 낮추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미국의 기술주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중 방송 계속됩니다. 내일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